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원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긴 쪽은 조용한데 패배한 쪽이 좀 시끄럽고 어수선하기 마련이죠.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것이라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있을 뿐 너 때문에 진 거다 책임을 놓고 공방이 한창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자 해지하라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눈물은 이제 돌아가고 싶다는 눈물일까요? 아니면 이제 떠나겠다는 최후 통첩일까요? 오늘 패널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오늘도 많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콧봉님 인사해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어리 한 마리 입장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정어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유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은주님께서 정어리 참 좋았는데 요즘에 정어리가 조금 약해졌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또 집단 폐사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정어리가 힘 한번 내십시다. 그래서 정어리 때 크게 모여서 상어도 놀라 자빠지게끔 한번 힘을 모아 보십시다. 오늘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콧봉님,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콧봉님만 보내겠습니까? 오늘 참여하신 분들 제가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함께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양문석 언론학 박사님, 김유정 의원님,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우리의 귀요미 서종옥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서종옥 변호사님 반성 많이 하셨어요? 예.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던데요. 예. 지난주에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투표율은 30% 초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셨죠? 그때 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예. 팽팽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예. 제가 교정을 해줬습니다. 예. 서변, 팽팽이라는 거는 비슷비슷할 때 팽팽이라는 단어를 쓴다. 예. 어떻게 이 판이 팽팽하게 보이냐. 팽팽이라는 단어를 모르니? 라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아,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난 왜 양문석 박사님 말씀은 기억을 못할까요? 기염이 서정욱이 있으니까. 말씀하시죠. 아니,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이다. 근데 서정욱 변호사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예. 지난주에 그렇게 예측했을 때, 지난주가 아니고 그 전주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측했어요? 아니면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보수의 대변을 하고 계시니까 판세가 매우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짐짓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반반이에요. 반반. 뭐냐면 이게 저는 이제 판세는 한 5%, S&J고 10% 사이 한 5% 정도 불리하다. 이게 진심이었고, 그런 이제 전략적으로 백중세다. 아. 그래야 이게 또 투표 포기하고 질이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따라서 이제 반반 정도 의도가 있었습니다. 반반. 예.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좀 이 판세는 불리한데 그런 생각은 있으셨군요. 했지만 이 정도 차이 날 줄은 몰랐죠. 예, 아니 그 말씀 들으니까 이제 제가 좀 신뢰가 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예측이 전혀 없이 말로만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서종욱 변호사 판단력에 좀 의문을 가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전략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야 졌다 이렇게 하면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다. 제 방송을 이렇게 꾸준히 보면 예. 제가 계속 이게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했잖아요. 아하. 이게 정권 신발 선거가 아니고 이러면서 그런 그건 저도 것도. 이제 좀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왜 졌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거꾸로요. 윤석열 만약에 김태호 후보가 17%를 이겼다. 이겼으면 이게 공신이 순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김태호가 17% 이기면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에요. 예. 왜? 사면식에 출마시켰잖아요. 예. 그 다음에 2등 공신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김기현 대표예요. 예. 총력 지원해가지고 이겼으니 그 다음에 3등 공신이 사무총장 이철규나 이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이게 뒤집어 말하면 이겼을 때 공이 큰 사람은 졌을 때 책임도 큰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책임은요, 누가 뭐래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고요. 그리고 이제 임명직은 아래 책임이에요. 근데 임명직만 잘라서 모면하겠다? 이게 잘못된 걸. 이걸 제가 요즘 계속 방송하고 있잖아요. 우와. 왜? 처음으로 생각이 일치했어요, 우리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김태우 후보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은. 1, 2주 만에 정신이 저렇게 올라와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서정우 변호사가 한 번씩 그래요. 1년에 1년에 한 번씩. 예전에는 올림픽 주기로 했는데요. 요새는 명절 주기로 해요. 그럼 오늘이 그날인가요? 예. 그러면 책임이 있는 사람 순서가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대표 또 이철규 사무총장이라고 한다면 예. 왜 그렇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그 김기현 대표는 공천권이나 이런 데 본인의 그 기득권이죠. 저는 김기현도 이게 임명직이라 봅니다. 임명직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이게 윤 대통령이 다 그때 나경원이 치내고 안철수 치내고 그냥 김기현이 찍어서 내려앉힌 거죠. 전부 이게 임명직 아닙니까? 그 최고위원들도 전부 친윤 후보들에게 밀어주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총장 희야마 8명 책임지고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자리를 보존한다? 본인들의 그 알량한 기득권이고요.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요, 너무 이게 급격하게 비대위나 가거나 하면 좀 이게 완전히 와야 될 수 있는 대안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도 대통령도 좀 이게 차분하게 질서 있게 좀 변하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전면적이고 완전히 과감한 쇄신 없이는 총선도 어렵다. 저는 이래 봅니다. 박준영 번영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 그 서변이 다 해버리시면 이거 멘트 다 뺏길 것 같은데요. 네. 예. 자,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원래 진쪽에서 이것저것 패인을 분석해야죠. 총선 앞두고 어떤 점을 고쳐야 될까.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대안을 보면 방금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너 때문에 졌느니 아니니 뭐 또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 유세장에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런 이야기 한 것 이준석 대표가 지적을 했더니 해당 행위를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 제소한다. 그리고는 이제 또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막 이랬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선거 이후에 쭉 생각을 하다가 지금쯤은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지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새겨볼 만한 부분들이 적지 않더군요. 먼저 왜 이번 선거에서 졌는지 이준석 대표가 패인을 분석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첫 단계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입 밖으로 내어서 표현할 수 있는 용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꼭 해야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우십니까? 선거 패배 이후 며칠간의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가 다시 한번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그런 비하적인 소리를 듣는 것에도 이제는 지쳐 단체로 현실 부정에 들어가기라도 하시렵니까? 검사 동일체의 문화를 정치권에 이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일체의 다른 의견을 탄압해놓고도 아직까지도 당정일체가 부족하십니까? 서정욱 변호사께서도 이번 선거 패배 책임은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에서 의원총회를 했지만 한마디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유정 의원. 네. 먼저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본인 유튜브도 만들고 여의도 재건축인가 그 유튜브도 만들어서 거기서도 다양한 뭐 그 컨셉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방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순천에서 뭐 애들 가르치다가 올라와서 근래 굉장히 방송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기자회견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얼마든지 자기 목소리 낼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저렇게 이제 옥신각신 싸우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저렇게 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도 네, 이 당을 기대는 안 하지만 12월까지는 지켜보겠다 그런 얘기 했었고 이준석 전 대표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있다 이런 말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해왔어요. 근데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그 결과가 참담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 내에서 수습책도 더 참담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게다가 이제 구원이 쌓였던 안철수 의원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정념이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할 얘기를 뭔가 공식적인 경로로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다음 포석을 두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문석 박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저는 이준석이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윤석열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측면에 이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나갈 가능성 별로 없어요. 해처모의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두 차례의 사례가 있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 만들어서 꼬마 민주당 털어내고 새천년 민주당으로 총선을 했던 것,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새천년 민주당 털어내고 열린 우리당 창당했던 것, 이런 이 예전에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 내에서 어중개비로 그 영남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 자신의 공천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털어내는 과정이면 오히려 윤석열 창당에 대한 가능성도 높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오늘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조중동과 같은 이직선동 언론보다 더 심한 문화일보에서 그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아주 재밌어요. 윤석열은 자신의 책임인 걸 알고 있는 듯하다. 두 번째, 김기현 체제로 가면 싹이 노랗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현재 이직선동 언론들조차도 이제는 현재의 국힘당과 윤석열 체제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지고 있는 거고, 그들 또한 거기에서 탈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너희들 나가라라고가 아니고 너희들하고 상관없이 우리끼리 할래? 하고 신당을 창단하면서 독자적으로 치고 가면서 이미지 쇄신하고 총선을 맞을 가능성 또한 크다. 오히려 이준석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준석을 놓고 자기들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질문은 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시점에서 저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시느냐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망 속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다시 당으로 들어오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제 우리 김유정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떠날 생각을 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데 예. 이준석 전 대표도 신당을 만들 거라고 보신다는 네, 말씀인가요? 저는 누가 먼저 선수를 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당이 3개가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까지? 저는 한그 4분 5열이라고 그 1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4개나 5개가 될 겁니다. 영남당이 드디어 등장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보는 거예요. 각자 당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네. 거라 이 말씀이세요? 네, 네. 그래요? 그 부분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토론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예. 충분히 근거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박진영 부원장 시각이 매우 궁금합니다. 정계 개편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 말씀? 정계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한번 듣고 싶은데요. 지금 일단 양문석 박사 전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비윤 반윤들이 나가서 신당을 만드는 것. 이준석, 유승민, 이현주 의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저는 좀 정보도 있습니다만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찐윤 신당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이제 찐윤 원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제3지대에서 정당을 만들고 국민의힘 내에 친윤들을 흡수하는 방식의 물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양문석 박사님처럼 다당제가 아니라 한 2개 정도 되겠죠. 보수 정당이 결국은 한 2개 정당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서 배회하는 세력들, 영남 세력들을 잘라내기가 편해지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발언들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 심평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최근에 다시 이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그런 일들을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도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측면에서 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계 개편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특집 토론을 한번 해보죠. 저는 12월 달에 이제 쌍특검 올라가면은 그럴 가능성들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눈물의 이별 전주곡이에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준석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칭찬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부분들도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 게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이준석 대표가 썼는데 본인도 양두구육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에 잘못했다 이야기했는데 그럼 집권 전에는 그러면 제대로 파악을 했습니까? 당대표면 그거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 책임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미래의 지도자가 되려면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는 이 당정 일치의 구조 이거 전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까지 좀 더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자 해지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발언까지 듣고 서정욱 변호사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흔히들 검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는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대통령실 관계자의 성의 없는 익명 인터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세우신 당신께서 스스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라고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봤자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고 그 저주는 밤비노의 저주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당을 괴롭힐 것입니다. 사람 뒤에 숨지 않는다는 The buck stops here. 그것이 대통령이 반복해서 새기던 초심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가수 토이가 했던 스케치북이라는 노랫말을 인용합니다. 옆에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잊고 이기적인 삶을 걸어왔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가 되었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먼저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의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의도는 이제 나가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거 탈당해서 이제 이거 명분을 좀 만들겠다. 탈당해서 이제 신당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간다. 저는 이렇게 명분 쌓기로 보고요.
저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한자 선거 결자 해지 어쩌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한자 선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옛날에도 이제 임금한테 상소하는 대통령한테 지금 상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쓰는 말 중에 지부상소. 예. 지부. 이 말이 도끼를 옆에 들고 내가 충심으로 임금한테 직언을 하고 이걸 안 받으면 이게 내 목을 쳐달라. 내 목을 쳐달라. 이게 지부상소입니다. 이런 자세. 근데 이준석이가요. 얼마 전에 함익병이라고 우리 피부과 원장 방송도 예. 많이 아시죠? 함익병 TV가 한 10만 명 됩니다. 거기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미친놈이라 했습니다. 오. 이게 기사가 지금 나 있지 않습니까? 저 기사 보내드렸잖아요. 미친놈이라 했어요. 아니 옛날에 왕에게 상소하는 분이 왕 보고 야 니 미친놈이다 해놔보기에 상소하면 이게 진정성이 있습니까? 왕을 미친놈이라 하면서 눈물로 상소하면 이게 상소가 됩니까? 우리가 저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 좀 비판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윤석열 성공을 바라면서 쓴소리로 그래서 이게 진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요. 결국에 윤석열 보고 미친놈 망하기를 바라면서 계속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계개 편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왜 윤석열 대통령 신당을 만듭니까? 그 뿌리 깊은 국민의힘이 보수 정통 정당이에요. 오히려 이제 뭐 유승민, 이준석, 천하람 뭐 몇 명이 나가겠죠. 탈당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찻잔 속의 태풍인데 제가 하나 통계를 보면 이준석, 그 다음에 뭐 천하동인, 장성철, 뭐 김준일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의도의 재건축 조합 이런 게 유튜브를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매일 방송에 제가 몇 명인지 봤어요. 이게 객관적입니다. 우리 스픽스는 51만이 넘죠. 근데 이준석의 여의도 재건축 조합은 이제 9만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제가 이게 멜콩TV라고 만들었는데 2주 만에 제가 8만 3천 명이에요. 근데 이준석, 천하동인, 장성철 다 모여가 한 게 이제 몇 달 오래된 게 9만 명입니다. 이게 셉니다. 이준석이가 나가도 보수층에서도 싫어하지만 과연 이게 민주당 지지층들이 야 분탕주 치니까 이준석 잘한다 하지만 누가 이게 이준석 찍겠습니까? 저는 나가봤자 저녁에 이제 정치판에 연구퇴출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저도 좀 이준석 비판에 좀 가담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고 말씀드릴게요. 예. 천하동인 그렇게 하셨는데 천하용인이고요. 용인. 천하동인은 이제 대장동이고 저랑 똑같으세요. 스픽스 51만이 아니고 57만 2천입니다. 맞아요. 제가 그 얘기 딱 하려고. 마음 많이 상하게 왜 51만이라고 그래? 그 마음 많이 상하게 이제 뭐 말씀하시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고쳐드리는 거고 이제 양 박사님 예, 뭐 말씀하시죠. 전동 양무석 TV는 10만을 넘었고요. 예, 상록수 양무석 TV도 3만을 벌써 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부럽지 예. 않습니다. 자, 저는 국산 양고기를 내걸고 수입 개고기를 팔았던 그 이준석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인이 회피하려고 하는 저러한 모습들이 가증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서변이 이야기했던 며칠 전에 어느 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미친 새끼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결자 해지라는 단어를 쓰면서 저렇게 울먹거리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가 저 친구 참 못된 것만 배워도 저렇게 못된 것만 먼저 저렇게 배울 수 있을까? 시라는 식초는 안 쉬고 뚜껑이 먼저 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러한 그 못된 정치를 계속해서 구사하고 있는 이준석을 보면서 참 그 답답한 부분인데 결자 예지가 뭐예요? 예? 수입 개고기 팔았던 이준석 스스로가 결자 해지하고 석고 대지하고 국민 앞에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거나 안 그러면 자수육을 선언을 하는 게 이준석이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선행될 일입니다. 이게 결자 해지예요. 수입 개고기 들고 와가지고 양고기라고 국산 양고기라고 장난친 당신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야. 김종인, 이준석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윤석열로 바로 때리면서 수입 개고기인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표리부동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진영 부원장. 뭐 이제 평론의 시각으로 보자면은 양 박사님처럼 그렇게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실력
또는 그 검사로서만 살아온 이력에 대한 평가를 몰랐던가?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권력을 나눠 먹겠다라는 어떤 하나의 목표 때문에 눈 감고 양두구육을 했겠죠. 그런 부분들 충분히 비판받아야 됩니다만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또는 좀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기 퇴진을 끌어낸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 때는 결국은 적에 적은 동지일 수도 있다. 즉 민주당이라든가 민주진보 진영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활용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 서정욱 변호사의 비판에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중도로 가서 어떤 양비론을 가지고 하는 정치는 안철수가 10년 동안 팔아먹었기 때문에 시장이 없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잔기술로 정치의 기술로 말장난하고 하는 그런 정치는 말고 깊이 있게 한국 사회에 지금 보수가 할 일은 무엇인가? 과연 윤석열 정부는 보수적 가치조차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깊이 있게 성찰해야지만이 저는 보수도 새롭게 태어나고 이준석 대표의 미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어제 기자회견 중에 눈물도 보였습니다. 최수근 해병 관련 발언을 하면서 복받쳐서 눈물을 흘린 거겠지만 어제 기자회견 전체가 눈물의 기자회견으로 묘사가 된 것은 아마 이때 흘린 눈물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검사는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아도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세워서 가장 높은 곳에도 법은 추상같이 적용된다는 선례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41살의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모습은 성형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수사하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막아세우는 것을 넘어서 집단 린치하고 있습니다. 민생보다는 이념을 추종하고 정책보다는 정당 장악에 몰두해서 모습이 나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대해서 당이 즉각적으로 중단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정 의원은 저 눈물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제 마흔이 다 됐으니까요. 눈물도 좀 많아질 나이. 아니 겨우 마음이요. 마음 아니고 왜 그래? 네, 해본 소리고요.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천안함 용사 참배 가고 그런 때도 좀 눈물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제 최수근 상병 떠올리면 정말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저희 모두. 이제 그런 마음 더하기 자신의 처지가 파노라마처럼 동시에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끔 눈물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 서름까지 더해서 눈물이 좀 나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 막 저렇게까지 많이 울 줄은 몰랐어요. 저도 보면서.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보수 유튜브만 보지 말고 대통령께서 조중동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혹시 했지만 역시로 가는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리고 그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도 이재명 대표의 이제 영장 기각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쓴소리를 하고 있고 논조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오히려 조중동에서 특히 조선일보에서 더 이렇게 크게 그 질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국민의힘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후의 수습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아마 이준석 전 대표도 동시에 좀 느꼈겠죠. 정말 기대할 수가 없구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왜냐?
아예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저희가 하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일요일 날 긴급 의총이라고 하면서 선거 지고 나흘 만에 의총을 열었잖아요. 그 모습과 그게 과연 긴급한 모습인가? 시간만 5시간 하면 그게 긴급한 건가? 나온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윤석열 친정체제 2기로 돌입했다 이런 모습만 보여준 거였는데 동시에 제가 딱 떠올랐던 건 그 모습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사색이 돼서 긴급의총이 열었잖아요. 곧바로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추석 전에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동시에 그날 송영길 전 대표 또 압수수색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를 둘 다 추석 밥상에 쫙 올리면서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던 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서구청장 선거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종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그 문에서 걸림돌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제 그러면서 그때는 그렇게 긴급했는데 이렇게 선거를 대피하고 나서도 나흘 만에 긴급의총을 열면서 결과물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담하고 아 역시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같은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은 저렇게 싸움박질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공식적으로 이 뭔가를 하나 남겨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눈물의 의미는 최상병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 아파하는 그 가슴 아픔과 동시에 본인의 서러움도 함께 담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눈물에 대해서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보내주신 반응은 다양합니다. 천년바위님, 잠깐 울컥할 수는 있지만 어제처럼 눈물 빼는 것은 연기 대상감입니다. 폄하하셨고요. 황은희님, 눈물에는 진정성 있었음. 나야나님, 진짜 나도 준석이 우는 영상 보고 웃음만 나와.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나아. 태정태세 비욘세님, 헤어질 결심을 아무리 모질게 했다고 해도 그동안 쌓은 공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물쇼라도 해야지요. 부산이대희님, 남의 초상집에서 우는 건 내 서름이 반입니다. 그렇죠. 솔루션스 아이디 쓰시는 분, 즙자자 즙자 붕자자 붕자. 예. 정치인들의 눈물을 참 100%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요. 이준석 전 대표 어제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악마의 눈물쇼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박진영 부원장. 글쎄요, 그렇게까지 표현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안철수 의원이 더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준석 대표가 뭐 이런 메시지 낸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그런 식으로 말장난 정치를 해왔는데 뜬금없이 지금 와서 제명 요청을 하고 이거는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감, 사적 감정이 강력하게 작용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 이준석 멱살 잡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혹시라도 비대위원장 주면은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분당에 다시 공천받는 거라도 좀 편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밖에 안 보여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더 씁쓸하게 보입니다.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번 강서구청장 그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유명 정치인 2명의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상실되었음이 증명됐었어요. 안철수와 나경원. 지난 전당대 때 치고 나오지 못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 전망을 냈는데 사실상 강서구청 유세 현장에 있어서 안철수의 동원 능력, 나경원의 동원 능력이 이제는 일반 그 시민만도 못한 상황에 처해졌더라. 그리고 그 썰렁한 유세장에서 나름 나 안철수인데 나 나경원인데 하고 나왔더니 아무도 시민들이 대응도 안 하고 오히려 밑에서 댓글이 하고 욕만 하더라. 이 모습을 갖다가 전 국민한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윤석열과 맞짱을 떠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준석을 자꾸 늘어지면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국힘당 당원들에게
자신이 얼마만큼 충성스러운 부하인지 호소하고 있는 이러한 그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아주 멍청한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 발악이라고 봅니다. 안철수가 살아남기 위한. 제가 이게 눈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사진을 2장 받았어요. 이준석 사진을 2장 받았어요. 하나는 이제 그 김철근하고 대기실에서 대기할 때 깔깔깔 웃는 파한대수하는 허나 손잡고 얘기하면서 이게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저녁에 그 뭐 술자리 회식을 했는가 봐요. 거기에 그 김철근, 장성철, 진중권, 김준일 모여가지고 이게 제 사진을 띄울 수가 없는데 얼마나 이게 깔깔깔 웃으면서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근데 김준일이가 그래. 야, 내가 사야 된다. 왜? 나는 8% 진다 했는데 다른 사람은 18% 진다 맞췄으니까 내가 틀리니까 내가 사야 된다. 이러면서 이게 웃는 게 아니다. 술값이 너무 많이 논다. 이런 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자회견 전에 깔깔깔 웃다가 기자회견 끝나고 깔깔 웃으면서 이게 온갖 하다가 기자회견장에만 어떻게 뭐 눈물 닦는 걸 준비해 갔는지 쇼를 위해서 거기서 이게 막 울고 있으면 이게 진정성이 있습니까? 24시간 울고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전에 깔깔깔 웃다가 끝나고도 이게 뭐 전개 이런 자세 정말 이게 진지하게 본인도 전직 당대표입니다. 본인 이준석이가 본인 잘못 인정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준석 저는 5년을 제가 채널A에서 같이 방송을 했어요. 근데 5년 동안 한 번도 먼저 봤을 때 제보고 인사하는 걸 못 봤어요. 저요 매일 양문석 박사님하고 방송 때 치고받고 싸우는데 끝나면 형님 동생하면서 우리 소주도 먹고 밥도 먹고 하잖아요. 그래요? 한마디로 야, 그 이야기 하면 안 한마디로 돼. 이준석은 인간, 우리말로 하면 이게 인간이 안 된 거고 좀 이게 유식한 한자로 쓰면 수신이 안 된 거예요. 모든 정치는 수신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후에 시구평천하러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 같은 돌연변이 정치인은 우리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서정우 변호사님한테만 인사를 아니, 안 하는 건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같이 4명이 방송하니까. 아, 그래요? 야, 나한테는 해. 모르겠어요. 인사 안 하고 예의 없는 인간들도 많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기실에서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생방으로 내보내면 정말 히트 칠 텐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대박 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그 사람의 그 인간들의 면면은 대기실 생방 전후에 좀 많이 나타나는데 참 일일이 저희가 다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이 어떤지는.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좀 초조한 것 같아요. 예. 초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지금 당이 이렇게 이런 혼란에 빠져 있고 이 수습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겨우 생각해낸 게 이준석 제명이냐. 그러면 이준석을 제명하면 당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내년 총선에 이깁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이렇게 해서라도 존재감을 좀 알리려는 것인가. 당내에 너무 이제 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본인이 2017년 대선 때도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후루룩 다 까먹었잖아요. 뭐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반복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악어의 눈물 뭐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뭐 악마의 눈물은 어떤 종류의 눈물인지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악마인데 악마가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쇼라는 것인지 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제가 예. 좀 지금 그 말씀을 조금만 더 도와드리면 안철수가요 이런 그 발언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워주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 방잠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이제 JTBC가 보도를 했는데요. 야, 여기에서 이제 나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놈이 뭐냐? 네 나이 몇 살이야? 그렇죠. 하는 이 찌질함의 안철수의 그릇이 이제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포용력 다 드러난 거고, 그리고 말투, 양문석만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안 하더라. 안철수도 하더라.
시중에 일반적으로 흘러다니는 안철수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포장된 이미지가 다 발가 벗겨지는 과정들이 이번 강서구청 과정에서 다 드러났다. 정말 찌질하기 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운동 하다 보면 연설을 하다 보면 막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밑에서 막 이렇게 욕도 하고 지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통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지나가는 시민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은 그걸 했잖아요. 똑같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은 그걸 유머로 승화시켰다고. 아니 유머는 웃겨야지 유머죠. 그거를 듣고 전부 분위기가 너무 우리 쎄했잖아요. 안 웃기셨나요? 너무 안 웃겼고 너무 어울리지도 않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아니 진짜 오늘 앵커 이상하시죠? 당신께서는 웃었던 모양이죠? 아니 유머로 승화시켰다고 근데 저기 해서 이해가 안 우리가 돼요. 정치를 하면서 약간 좀 거친 표현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 정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멱살잡이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영국 같은 선진국에 뭐 아직도 몸싸움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또는 자기 지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실력을 펼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느냐, 그런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말장난이나 하고 정치에 기술이나 부리고 하나 뭐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안철수 씨나 이준석 씨나 정치라는 것이 철학을 가지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치한다라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분들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양비론으로 비판했다 저기 비판했다가, 아까 우리 저기 서변이 이야기하는 거기 그 자리에 식사하시는 분들도 다 전부 다 그런 스타일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는 철학을 가지고 복지 정책을 하고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누군 말 잘하더라 누군 말 못하더라, 이런 것들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한국 정치를 지금 끌고 오지 않았나, 이런 좀 근본적인 좀 하나의 저는 안철수 현상 또는 또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그중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켜보고 계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16,036분의 국민들과 함께 당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그 내부 총질 고려하면서 윤리위 제소 진행하시는 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아픈 사람을 갈구는 사람이 이준석이야. 지랄 맞다라는 표현들을 계속 갈구었던 사람이 이준석인데, 이제 갑자기 안철수가 정말 찌질하고 쪼잔하고 그런 공격한다고 해서 또 아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저것들을 진짜 저 잡놈들이야 진짜. 서정 변호사 의견 들어볼까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보수층에서 보면 양비론이 좀 많아요. 이준석도 문제고 안철수도 문제다. 근데 저는요, 저 안철수 대표에게 오랜만에 전화 드렸어요.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 국감 갔다 오면 한번 뵙기로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양비론도 이게 예를 들어 저는 이준석이가 90% 이상이 잘못이라 봐요.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가 10%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이게 양비론보다는 90% 잘못한 놈, 한 놈만 때려펴야 됩니다. 저는 이럴 때 안철수 의원을 이렇게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이준석 저 태도를 보십시오. 근데 이게 자기 대선배를 한마디로 근데 아픈 사람 상대 안 한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냐고요. 저는 정말 이게 물론 우리 부끄러운 모습에 안철수도 보수의 자산이고 이준석도 옛날 한때 대표였는데 저렇게 다투는 게 정말 우리 한국 보수의 자유우파의 부끄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제대로 칼을 뺐으니 일단은 그 이준석을 집중 공격해서 어떻게든 이게 제명식이 된다. 이래 봅니다. 서배현, 나는 오늘 서배현하고 그 토론을 하면서 윤석열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서배현하고 오래간만에 진짜 올림픽 주기로 4년에 한 번씩 합을 맞추는데 오늘이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준석을 비판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 세계 선수권 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데 거의 세계 선수권 대회의 그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대로 칼을 뺐다 안철수가 저걸 제대로 뺀 칼이라는 부분에서 절대 동의하지 못해요. 안철수 입장에서 엄청나게 긴장했던 거는 안철수의 지랄 맞다라는 이 표현으로 국힘당 내부에서 이번 선거의 배인을 안철수로 몰아갈 희생양으로 삼을까봐 안철수가 선제에 공격을 했던 측면이 가장 커요. 두 번째, 이러다가 문 녹듯이 나는 국힘당에서 사라지겠구나 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감과 절박감이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나 때문에 진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강변하기 위해서 지금 이준석을 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된 제대로 칼을 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정말 오래간만에 세계 선수권 대회와 올림픽의 그 즐거움을 당신이 막판에 완전히 이제 깨버린 거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0%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근데 안철수 대표가 자유우파, 자유보수 뭐 이런 거 알까요? 저는 저도 이제 서변이 자유우파면 저는 사실 자유진보인데 전형적인 리버럴인데 그 안철수 대표 같은 분하고 놀지 마시고 차라리 황교안 대표하고 다시 노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분은 그래도 소신이라도 분명하게 있고 철학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 좀 극우긴 하지만은 안철수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예. 자, 어제 정치권에 참 많은 사자성어가 난무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어불성설 결자 해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기 대구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시의적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물은 안 나왔어요 이번에. 동물. 네, 네. 동물은 안 나왔네요. 안철수 의원은 오만방자. 예. 어떤 사자성어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게 하는 것 두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의총을 했는데요. 거기에 참석했던 허은하 의원은 마치 어디 안드로메다에 와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당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당체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그런 뜻이겠죠. 허은하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의총 분위기는 약간 안드로메다 의총 같았습니다. 안드로메다였다. 제가 사는 그 태양계 지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지금 엄청난 위기감을 좀 느끼고 이대로는 공멸한다라는 절박함이 있었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이제 24분 이제 말씀하셨고 실제로는 23명이죠. 예. 23분의 의원들이 얘기를 했고 그중에 한 7명 정도는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 외에는 저는 그 공간에 제가 아는 세계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중간에 이제 김웅 의원도 사실은 의총장에서 그냥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좀 설계가 돼 있는 것 같다 하시면서 그냥 나가셨어요. 예. 저는 근데 끝까지 대표의 발언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남아 있었는데 지금 뭐 단결해야 된다라던가 예. 송파구청장 선거였으면 이겼을 거라던가 대통령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공격하지 말라던가 믿고 싶지 않지만 부정선거라던가 언론에 대한 얘기를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도 또 나왔어요? 몇 분 하셨을 때 저는 그래요? 솔직히 눈앞이 좀 캄캄해졌고요. 네. 정말 저랬다면
근데 서종욱 변호사, 아까 초반에 이제 비판하셨는데 의총을 비공개로 했다면서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뭐가 두려워서 얘기를 못 하는 걸까요? 공천이 두렵죠. 공천이. 두렵죠. 공천을 용산에서 합니까? 그럼요. 당연히 용산에서 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렇게 현실이 그래요, 현실. 그거 정상 아닙니다. 예,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현실이에요. 정상이 아니고 그게 불법일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개입한 것 때문에 탄핵한 사유들은 여기 용산이 불법을 저지를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단 말씀입니까? 물론 이제 드러나게 뭐 불법이 드러나긴 안 하겠지만 사실상 그런 짓을 할 것이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요. 이걸 제가 이제 반대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만약에 그 김태우 후보가 다시 한번 비유하면 김태우 후보가 17%를 이겼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야 나는 단식했으니까 아무 책임이 없어. 김태우가 17% 이겼는데 진교훈 후보가 17% 졌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 이거는 다 조정식이 책임이야. 그러니까 임명직 다 사표를 내. 이렇게 받고 그러고 나서 임명을 새로 하는데 우리 보수층에서 좀 밉상으로 보이는 뭐 안민석이나 김의겸이나 또는 이게 뭐 이런 분들을 또 사무총장이 막 앉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칭찬받았다고 그 말씀을 또 하시는데 이게 반복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비유컨대 예 듣고 싶은 것은 왜 얘기를 못 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공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왜 김기현 그렇게 만약 했다면 제가 이재명 대표를 엄청 비판했을 거예요. 예. 당신이 책임져야지 왜 임명직만 자르느냐. 그리고 이게 임명직을 자르고 나서 새로 임명한 사람이 감히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제가 비판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책임이 김기현, 윤석열인데 이걸 임명직만 잘랐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는데 근데 문제는 그 후임이 더 문제란 말이에요. 그 후임이 예를 들어 이만희 사무총장이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넣어가지고 2배수에도 못 들어가 컷오프 된 사람입니다. 이미 국민과 당원의 심판이 끝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천 사람인데 경찰대 2기입니다. 윤재하고 있는 경찰대 1기고 지금 이게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이 다 영남이에요. 이 이만희는 더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철규는 강원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만희가? 자, 두 번째 여의도 연구원장 김성원이 보자고요. 김성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작 그때 수해봉사 가가지고 야 사진이 잘 넣어야 되니까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이래가 6개월 정지문 사람이에요. 와 국민이 침해입니까? 국민이 침해냐고. 이걸 국민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김성원을 여의도 연구원장에 앉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물론 이게 김기현 체제가 본인 빠지고 임명직 책임 물은 것도 잘못됐는데 근데 이거 후임을 보니까 정말 절망합니다. 잠깐만요. 정말로 오늘따라 서종욱 변호사 왜 그러나 싶은데 예. 그러면 이번에 사무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이렇게 임명하는 것은 다 김기현 대표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이게 박대출이가 사무총장이 돼 있었는데 책임지고 물러난 정책위 의장을 사무총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조수진하고 그 김성우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문자가 아니 그러면 이번에는 용산에 입김이 없이 했다고 보십니까? 용산의 입김으로 바뀐 거죠. 도중에 명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중에 사무총장이 박대출해서 그럼 지금 서종욱 변호사는 용산을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까? 당연히 비판하죠. 지금 이게 이만희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수행단장입니다. 이만희가. 윤석열 대통령 요즘엔 전화 안 하는 모양이죠? 아니 할 말을 해야죠. 저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저 장성철이가 아닙니다. 저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후임 인사를 보세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그때 하태경을 최고위원 지명직에 해야 된다고 계속 당원들이 했는데 예. 김예지를 했지 않습니까? 김예지 물론 시각장애로 훌륭한 분이죠. 근데 최고위 가면 무슨 발언이나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냥 김기현 대표는 예스맨이 좋은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어라. 하태경이 오면 또 쓴소리하면 자기 존재감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이게 김기현 대표 저는 인사의 문제다. 이 체제요. 한 달 이상 못 갑니다. 제가 보기에 오래 못 가요. 그 지금 저를 앞부분 말씀하실 때 김기현 대표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듣고 쭉 하다가 이것도 뭐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거의 뭐 시킨 대로 했으니까 이번에도 용산에서 얘기한 대로 한 거 아닐까 해서 여쭤봤는데 용산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더 놀랐는데 한 가지만 그러면 더 물어봅시다.
지금 안 물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나는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서 패배할 게 뻔히 예상이 되는데 많은 패널들이나 평론가들이 김기현 대표가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내년 총선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처음에 패배하면 자기가 정계은퇴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참패했죠. 정계은퇴 하든 안 하든 무슨 국민의 관심이나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이미 선거는 지면 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데 김기현 대표가 그때 은퇴한들 안 한들 그게 무슨 어차피 국민한테 끌리 내려올 텐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계획이다. 선거 지면 내가 은퇴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지금요. 어차피 이게 김기현 체제로는 모닝입니다. 제가 김기현은요. 지금 여기 태화강을 건너면 아무도 몰라요. 송철호 사건 때문에 이름이 났지. 울산에 태화강 건너면 김기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완벽한 예스맨입니다. 완전히 대통령실의 출장소예요. 자기 쓴소리 못합니다. 이 체제는 저는 지금 지도부가 역대 최약체입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역대 최약체예요. 저는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 선출직 사퇴가 해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지도부를 안 꾸리면요. 어렵다는 거죠. 박진영 부원장, 오늘 서정욱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놀랍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정계 개편의 두 가지 흐름이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친윤 쪽에서도 김기현 체제가 불만인 거고 찐윤들요. 그다음에 비윤과 반윤 쪽에서도 불만인 거고 지금은 임시 봉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기현 대표가 했던 이야기는 정확치 않습니다. 내가 정계 은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점에 총선에 공천은 받는가요? 본인 스스로 공천을 주는가요? 그다음에 정계 은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공천을 받아서 울산에서 다시 국회의원이 됐다고 칩시다. 국회의원직을 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4년 유지하는 건가요? 김기현 대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요. 내년 1월까지 당 지지율을 몇 %까지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나는 사퇴하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책임지는 자세지 지금의 이 방식이라는 것은 나는 그대로 정치판에 있으면서 국회의원은 달고 그 다음에 당이 어떻게 지느냐 문제는 나는 책임지지 않겠어.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하지. 이분이 뭐 대권주자도 아니고 솔직히 중요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울산에서는 그 김기현 대망론이 얼마나 큰데요. 그렇죠. 그게 망한다론입니다. 저도 들었죠.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다음 뭐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다음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계 은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하태경 의원이 지금 수도권 출마 선언한 1호잖아요. 그러면은 책임지고 당대표가 울산에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옮기는 게 오히려 요구받을 수도 있겠다. 본인의 의지와 달리. 그리고 이제 심지어 서정욱 변호사도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대표의 이 두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 패배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들도 그 책임을 속으로는 통감하고 있겠죠. 이제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라는 방파막이가 없어지면 바로 직격탄으로 이제 대통령 책임으로 100% 가기 때문에 어차피 존재감 없는 사실상 임명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임명직 당대표가 총선 때까지 좀 버텨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권한을 이만희 사무총장 혹은 이제 뭐 공천관리위원장이랄지 선관위원장이랄지 뭐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실세 누군가를 앉혀놓고 제대로 그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총선을 대통령 얼굴로 치르기 위한 그런 어떤 포석을 깔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서정욱 변호사는 좀 평가를 해줘야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예. 그죠? 제가 할 이야기를 서정욱 변호사 오늘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한테 예, 그 엄청난- 슈퍼챗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니 오늘 컨디션이 엄청 좋네요. 21도 한라사님 슈퍼챗 항상 그 문자 의미를 숫자 보여- 의미를 예. 부여하시는 분 13,500원을 보내오셨습니다. 네. 13,500원이 무슨 돈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서변 오늘 정말 마음에 듭니다. 광화문 살롱 소금빵 4개 값 10,000원에 택배비 3,500원. 예, 아니 오늘 컨디션 엄청 좋으시네 서 변호사님. 저는 오늘 서변을 보면서 현 정권을 향해서
무건 수행하시던 스님이 말문 트인 것처럼 쏟아내는 모습들을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기 들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데 예.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한테 이회창 국무총리가 대들면서 한 번에 대통령 후보로 갔었잖아요. 그런 그 사례를 놓고 김기현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맞짱을 뜨면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김기현의 호가 뭡니까? 땅기현이잖아요. 땅기현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범죄 혐의가 수두룩한데 어따 대고 검사 독재 정권에서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항을 한단 말입니까? 택도 아닌 소리. 그래서 안 될 것이다. 아까 허은하 의원이 안드로메다 얘기를 했는데요. 김웅 의원도 이런 의총 뭐하러 하느냐,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의총에서 이런 말을 본인이 했다는 겁니다. 주방장이 연포탕을 끓이려고 하는데 사장이 나서서 갑자기 보고, 알과 피까지 넣으라고 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보고를 넣으라고 한 사장과 그대로 따른 주방장은 그대로고 식당 보조만 잘랐다. 내년에는 아마 이 식당 문 닫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아까 오죽하면 그동안 참 판세가 뻔히 예상이 되는데도 팽팽한 승부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우리 서정욱 변호사까지도 제일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보궐선거 참패 원인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했듯이 국민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 판을 누가 키웠습니까? 김태우 후보가 다시 나오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만 놓고 봐도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이 꼭 그것 때문에 심판했겠습니까? 야, 저런 사람이 다시 나오면 되겠어? 꼭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김행 후보자, 그것 때문에 평가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쌓여왔겠죠. 그것이 민심이고 그게 표출된 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꾸라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과연 바뀔까 궁금했는데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현안을 보고받고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정욱 변호사. 제가 근데 그 요즘 유튜브 6군데 고정 나가고요. 그다음에 종편을 한 10군데 나갑니다. 근데 선거 다음 날 제가 거의 모든 방송과 유튜브에서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 이래가지고 이게 그 3가지 소통을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어요. 첫째는 이게 도어 스태핑 재개하면서 기자들과 좀 자주 만나라. 제가 청와대 여러 명 기자한테 들었는데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 중에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분이 10%가 안 된대요. 이 심각합니다. 불통 10%가 안 된대요. 10%? 여러 군데 제가 들었어요. 9%나 된대요? 10%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 느낌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군데 들었다. 기자들하고 좀 소통하고 도어 스토핑도 재개하시라. 이걸 제가 건의했고 예. 두 번째 오세훈 시장이 관사로 이사를 왔잖아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집하고 큰 소리 부르면 들리는 100m 거리인데 아직까지 밥 한 번 안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래 되느냐?
왜 오세훈 시장하고 밥하고 안 먹고 홍준표하고 밥하고 안 먹고 나경원하고 안 먹고 안철수하고 안 먹느냐? 좀 이게 자유우파 내에서도 통합을 해서 좀 소통하시라. 당내. 이걸 두 번째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정말 우리 중소기업들 어렵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가서 손잡아주면서 나라에서 뭘 해주면 되느냐? 이렇게 같이 좀 눈물 흘리면서 껴안는 이런 이게 리더십 있잖아요. 지금 국민 눈에는 계속 독재 이미지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시라. 이걸 제가 한 10몇 군데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 근데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게 3대 소통이 나왔는데 저는 말뿐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서종욱 변호사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실 때 저는 오늘이 이제 그날인가 보다 정신 똑바로 가는 날. 상태 좋으세요? 근데요, 저는 정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장 소통 중요하죠. 예. 서종욱 변호사가 정말 제대로 조언을 하셨어요. 예. 그거를요,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지금 서종욱 변호사 그건 놓치신 거죠. 내가 하겠다. 본인도 하시겠죠. 안 했다니까요. 앞으로 내가 더 국민 소통하겠습니다. 현장 소통하겠습니다. 당정 소통하겠습니다. 해야죠. 그걸 더 강화하라. 내가 하겠다고 해야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게 참모들 한대 하는 것 같은데 본인부터 이게 솔선수범이 맞죠. 그 임금이요? 예, 지금 내가 임금이냐고. 예. 내가 하겠다고 해야죠. 그거는 이제 저도 전적으로 앵커님 말씀에 저 동감. 예, 아니 서종 변호사 앞에 말씀하실 때 그걸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건의하셨으면 서종 변호사 제대로 하신 건데요. 본인이 해야죠. 내가 하겠습니다 해야죠. 그거를 더 강화하도록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참모들이 잘못해서 지금 국민 소통 안 되고 현장 소통 안 되고 당정 소통 안 되냐고요. 맞습니다. 아, 서정욱이는 제대로 했어. 서정욱이는 제대로 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안 받은 거예요. 왜 서정욱이한테 그렇게 화를 내세요 지금? 서정욱이 뭐 잘못했다고? 오늘 그래도 저기 서정욱이가 뭐라고 이야기해서 독선의 이미지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서정욱이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50년 인생에 서정욱이가 지금 보수 정권을 향해서 독선 독재라는 표현을 처음 썼단 말이에요. 왜 서정욱이한테 자꾸 혼을 내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앵커님이 이렇게 진정성 말 처음 봤습니다. 방금. 아니 기왕하는 김에 야당하고도 잘 소통하라고 한마디 덧붙이지 그러셨어요. 서정욱의 머리는 말이 안 된다고. 그게 우리가 제일- 이해를 해줍시다. 제가 제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데. 이재명, 이준석 빼고 다 만나라. 이재명, 이준석 빼고 다 만나라. 연설하네. 서정욱 변호사께서 정말 나라 걱정하시고 제대로 가기를. 근데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방송에서 여러 번 방송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 대통령하고 혹시라도 그 통화하실 기회가 있거나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방송에서 하셨던 그런 말씀 전하시면서 그거는 밑에다가 시킬 일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아 지금 국민들이 아니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제1차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가장 큰 책임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면 앞으로는 제가 더 당정 소통하고 현장 소통하고 국민 소통하겠습니다. 이렇게 담화를 발표하든지 또는 뭐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아 대통령이 이제 좀 정신 차리려나 보다. 앞으로 기대를 가져보자 그러지. 대통령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강화해 달라고 참모진한테 지시한다면 당당 모른 거죠. 아직도 못 깨달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대통령이요 직접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스픽스도 주요 내용을 이렇게 모니터해서 그 행정관이 대통령께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실 겁니다. 그 말이 고마운 말인지 겁나라고 하는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만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아까 댓글 보내주신 분 가운데 재미있게 표현해 주신 분 계시죠? 솔루션님, 즙자자 즙자 붕자자 붕자, 아주 많은 패널 분들을 웃게 해 주셨습니다.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픽스몰에서 이번 주를 여러분들 건강을 챙기는 주간으로 정해서 건강 상품 계속 판매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MSM 성분 칼슘이 들어간 제품, 생생관절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유제약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여러분들 건강 생각하는 건강 프로젝트 2탄입니다. 관절과 연골 건강을 위한 제품이니까요.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스픽스몰에서는 온라인 최저가 판매하고 있으니까 스픽스몰에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패널한테도 예. 그 오늘의 명언 이런 거 해가지고 상 한번 줍시다. 오늘은 제가 추천할게요. 김유정 의원의 연설하고 있네, 연설하고 자빠졌네, 뭐 이런 표현들은 정말 이 해학적이고 풍자적이고 그리고 핵심을 관통하는 그런 표현 아닌가요? 김유정 의원이 핵심을 관통했다고 선물을 드리기로 하면 네. 스픽스 절단납니다. 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10건 이상 하는데 양문석 박사는 그중에서 하나밖에 캐치를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뜨거운 모습을 보여준 서정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수 받으니까 기분이 이상하시죠? 뭐 이게 개콘보다 재밌다는 댓글도 있고요. 오늘은 좀 욕하는 댓글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욕하는 댓글 많아요. 저는 서 변호사님이 쭉 이렇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를 기대하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세요. 응답 못 받아요. 아까 댓글 중에 이은주님은요, 오늘 일란성 쌍둥이 나오신 줄 알았다고. 참, 얼른 슈퍼챗 보내주신 분 소개하고 마칠게요. 남PY 전승남님, 최경희님, 최경희님이 서정옥 변호사님 오늘 왠지 정어리대로 오신 느낌. 귀요미 서배님 앞으로 무한 화이팅 부탁드려요. 봄봄님, 봄봄님은 김유정 의원과 다른 봄봄이시죠. 네. 이정필님, 김미경님 100만 구독 위에 무한 기원합니다. 21도 한라사님 13,500원 아까 설명드렸고요. 보스 형님 TV가 10,000원 슈퍼챗 보내주면서 저는 양문석 박사님한테 드립니다. 택배비는 착불입니다. 예,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2부 매주 화요일 잊지 말자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잊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잊지 말자 시리즈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1탄으로 양평고속도로 의혹 잊지 말자 시리즈 첫 번째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 하니까 매주 화요일 2부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이어가죠.
뉴스는 가시 돋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 예, 잊지 말자 시리즈 제1탄으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매주 화요일 잊지 말자 시리즈 이어가겠다고 하셨는데 벌써부터 큰느티님 다음 주 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예, 다음 주 화요일도 기대해 주시고, 자, 오늘 제1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게 한 넉 달 지났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공방이 막 있다가 잠시 다른 또 이슈가 터지면서 조금 주춤했다가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이렇게 불거졌는데 어떻습니까? 넉 달간 쭉 지켜보시고 안진걸 소장님께서 쭉 들여다보셨으니까 먼저 그것부터 좀 여쭤봅시다. 넉 달 동안 쭉 들여다보니까 역시 맨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이것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에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 굳어졌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겠네. 어느 쪽입니까? 예, 저는 앵커님이랑 스페이스 방송하면서도 우리는 팩트 체크가 안 되면 함부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진영 논리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좋은 일도 나쁘게 보거나 저 사람은 비리 아닌 것도 비리로 몰거나, 저는 정말 이게 예전부터 싫었거든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표를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멀리서도 아마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앵커님도 그렇고 지금 카메라도.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여기 송파 하남에서 시작해서 광주, 하남 광주를 거쳐서 양서면, 두물머리, 그다음에 서울 양양, 서울 춘천 고속도로, 홍천까지 거의 뭐 20분, 40분. 그러니까 서울, 경기, 강원도민들이 얼마나 꿈 같은 도로입니까? 그 6번 국도나 양서면, 두물머리 일대를 관광이든 일이든 아니면 통행차로 지나고 막혔던 분들, 뭐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2시간도 막 그냥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20분, 40분 이렇게 걸리는 거리니까요. 환상적인 건데 이게 갑자기 55%가 바뀌고 무려 7km를 내려가고요. 그리고 강원도로 가려고 그러면 엉뚱하게 강상면으로 갔다가 7km를 또 올라가서요. JCT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여기 중부 내륙고속도로만 연결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만나고 또 꺾여가지고 7km 오른 다음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7km를 소모하게 되고 시간 낭비가 있고, 뭐 차가 많이 막히거나 그러면 뭐 평소에는 짧은 거리다 하더라도 10분, 20분도 걸릴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기름 낭비, 그다음에 건강 낭비 얼마나 심각합니까? 요것만 봐도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용역사 직원이 실토를 해버립니다. 예. 자, 뭐가 더 경제성이 좋고 우수한 아닙니까? 예. 그 용역사 직원이 강상면 안을 냈다는 그 용역사 직원들입니다. 이쪽으로 55% 받고 7km 내려간 안을 냈던 그 용역사 직원이 장내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나 서울 춘천 고속도로로 연결한다면 이 안이 훨씬 우수한 안이죠라고 본인이 실토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번에 국감에서 여러분 많은 게 밝혀졌습니다. 예. 그 중에 핵심이 용역사 직원이 처음으로 나와서
사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춘천고속도로랑 연결을 한다면 예비 타당성 보고서에도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목적은 6번 국도의 정체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평군의 소외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춘천고속도로 일대에도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그 정체까지 해소하는 거로 나와 있고 그래서 결국 서울, 경기, 강원도 민 모두의 접근성을 높이는 거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안이 우서다고 용역사 지원이 말하는 순간 사실상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언뜻 봐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7km를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굳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땅이 무려 35필지나 있는 강상면 일대로 갔다가 무려 7km 올라가서 또 제시티를 하나 정시를 하나 더 지어서 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진걸 소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지금도 김건희 일가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변경이라고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러신 것 같은데 그것은 맨 처음부터 제기돼 왔던 거고 그 사이에 그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또 나온 게 있습니까? 몇 개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앵커님이랑 방송할 때도 의혹이라고 했지 제가 100% 확신된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거의 100% 확신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도 정의당 양평고속도로 이미 끝난 게임이다. 이건 비리가 100%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또 발생했냐면요. 사실은 이렇게 2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10수년간을 양평군과 경기도와 도로공사와 그다음에 기재부, 그다음에 KDI가 해서 여러 차례 검토해서 서울 양서면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전에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드렸죠. 용역사가 50일 만에 바꾸는 게 가능하냐. 전체 노선을 55%를 바꾸고 비용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더 들고 환경 문제도 더 발생하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또 국감에서 어떤 이 용역사 간부가 또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준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아하니 50일이 아니라 4월 중순 또는 4월 10일 그러니까 용역사가 착수한 게 여러분 2022년 3월 29일 인수위가 한 10일쯤 될 때입니다. 인수위가 10일 때쯤이면 날아가는 새를 수천만 원 떨어뜨리는 권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앵커님께서도 기자했지만 인수위 시절에 감시 견제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차관이나 그런 업무나 행정이 모두 오픈된 게 아니라 인수위라는 밀실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3월 29일 날 용역을 했는데요. 이번에 밝혀진 자료에 하면요. 용역사가 10여일 정도 지나서 종점 변경을 제안하는 걸로 나옵니다.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인수위가 출범하고 인수위 출범하자 10일 만인 3월 29일 날 용역을 착수하는데 그리고 10일 정도 지나서 길면 2주일 정도 지나서 4월 10일께 이게 이제 용역사가 냈던 당시 과업수용 계획서입니다. 여기 보면 2002년 4월이라고 써 있습니다. 화면에는 안 잡힐 텐데 앵커님은 보이시죠? 2002년 4월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 3월이고 임기가 5월 10일이니까 그 인수위가 3월 29일에 용역 착수했으니까 이때가 근데 정확히 4월 10일쯤이라 있답니다. 그러니까 3월 29일 용역 착수한 날부터 4월 10일이니까 한 12일 정도 지나서 여기에 본인들이 종점 노선을 변경한다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사는 10여일 만에 종점 변경을 내놨는데 2천억이 더 들고 10수년간 기재부와 KDI와 양평군과 경기도와 도로공사까지 모두 양서면 종점을 고소했는데 용역사가 어떻게 10일 만에 수천억이 더 들고 길이도 2km가 더 늘어나고 아래로 7km로 종점이 바뀌고 이걸 어떻게 용역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그 계획서가 당초에 알려졌던 몇십 일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50일 거군요. 만에 용역이 종점 변경을 제안했다고 처음에 국토부가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것이 또 거짓이다. 50일이 아니고 모든 해명이 거짓말로 밝혀졌는데 결정적 해명이 처음에는 뭐 양평군이 요구했다. 근데 거짓말. 민주당이 요구했다. 거짓말. 그러니까 나중에 원희룡 장관이 사실은 용역사가 제안했다고 하더라. 그럼 언제 제안했냐? 그러니까 2022년 5월 달에 제안했다. 50일 만이다. 이렇게 그동안 모든 언론에 설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알고 봤더니 10여일 만에 용역사가 종점병을 들고 나왔는데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제 앵커님 이게
네 쪽짜리거든요. 예. 제가 이제 종약 끼려고 이렇게 이면이 있는데 예. 요것을 국토부가 7월 본인들이 7월 달에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고 백지하면서 7월 24일 날 국토부 홈페이지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따져보니까 자료가 이거 누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제보고 언론이랑 야당 의원이 확인해보니까 실제 이 내장이 누락된 채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또 이게 확인이 됐는데 자, 이거 왜 누락했습니까? 종점을 10일 만에 바꾸는 내용이 들어있는 예민한 내용인데 왜 누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사 간부가 국토부 간부가 시켰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 찾아가고 동영상 남아있으니까 지금 뭐 요즘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뉴스는요 그 동영상이 올라가면 우리 스피치도 그랬는데 최소 수만에서 많게는 수백만까지 보십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도 유튜브 하지 않습니까? 네, 안진걸 TV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진걸 TV에 들어가면 그런 내용들 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저는 안진걸 TV는 하도 뭐 다양한 이슈를 다루니까 이 카테고리는 없는데 어디에 그거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양평은 하나 만들려고요. 그 팩트 TV하고 그다음에 여현정 TV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여현정 그 제명당한 군 의원님 있잖아요. 양평 군 의원. 이거 문제 제기했다고 여현정 TV 특히 팩트 TV에 오마이 TV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왜 누락했을까요? 국토부는. 그리고 용역사가 자료를 이중 버전으로 냈다고 국토부가 거짓말했거든요. 7월 달 당시에는요. 왜 누락이냐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용역사 간부가 와서 아닙니다. 저희는 풀 버전으로 냈고요. 이 예비 타당성 내용 검토라는 이 자료 내장은 국토부 간부가 시켜서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왜 고의로 누락시켰냐?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입니다라고 용역사 간부가 실토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 부적절한 내용이 뭐냐? 아무리 봐도 부적절한 내용이 없거든요. 종점 변경 검토가 여기에 처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여일 만에 종점 인수위 시절에 밀실에서 누군가가 용역사한테 그 강상면 쪽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걸 검토하는 걸 넣어라 이렇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것도 매우 수상한데 다 이제 정황인데 혹시 빼박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서 이제 빼박은 뭐냐면 용역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또는 용역사 그 간부가 예전에 우리 군사독재 정권 시절이나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것처럼 관련 공무원이 딱 나와서 또는 용역사 직원 나와서 더 이상 양심 가책이 없어서 양심 가책 때문에 못 견디겠습니다. 국토부가 시켰습니다. 그 정도 해야 강상면 종점을 변경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양심선을 기다리세요. 그럼 양평 공무원 중에 하나 또 그다음에 도로공사 그다음에 국토부 그다음에 인수위 관계자 그다음에 용역사가 그걸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모든 정황과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로는 이건 인수위 시절에 갑자기 55% 노선을 수천억이 더 들어도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 땅으로 변경한 게 확실하고 심상정 정의당원도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단언할 정도이거든요. 근데 담당자의 양심선언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뭐 양심선언도 저희가 제안도 드리고 호소도 드리되 또 계속 국정감사나 아니 국정조사 또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부분도 있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그런 양심선언 이런 정도가 나와줘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결정적 증거에 준하는 증거가 뭐냐면요. 갑자기 비씨값도 없이 그러니까 비씨값을 내고 경제성 최종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성 보고서, 기술 보고서까지 다 내서 최종적으로 종합정책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양서면으로 온 것은 BC값은 0.8이었어요. 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이제 BC라고 하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이지 않습니까? 기존 종점인 양서면이 0.73, 강상면으로 바꾸는 게 0.83인데 강상면 경제성이 13.7% 더 높다 이런 발표를 내놨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래서 국토부가 이것 때문에 저는 결정적인 자승자박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온화는 도로공사가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걸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예비 타당성 조사는요 말 그대로 예비니까 본 타당성 전에 예비로 하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예타로 올리는 것 자체를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먼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아웃됩니다.
야 사전에 보니까 안 돼 이런 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동네 돌아다니면 예타 통과 경축 플랜카드 말고요, 앵커님 이런 게 걸려 있어요. 예타 검토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하는 것도 경축이에요. 왜냐하면 사전 타당성 통과가 안 되니까. 경기도의 사전 타당성 조사, 도로공사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을 때 도로공사는 양서면 원안이 BC가 1.02로 1이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KDI 그 기재부는 돈을 안 쓰려고 꼼꼼히 하다 보니까 0.82나 종합정책평가인 AHP에서 0.5를 넘어서서 그걸 10수년 만에 최종 확정한 겁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가 그 용역사들에게 사실 20억 가까운 돈을 줬는데 BC값조차 못 내놨거든요. 그걸로 큰 문제로 상임위원회가 되니까 이번에 국가마프도 발표했다고 2, 3주 만에 용역사가 그 문제됐던 용역사가 또 용역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그 서울 양서면 원안 BC는 0.82에서 0.1을 줄여버립니다. 0.73으로. 그리고 김건희 로드와는 갑자기 0.83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근데 1도 안 되잖아요, BC가. B가 1도 안 되는데 그쪽 변경한다는 것도 세등력이 떨어지지만 종합정책평가도 안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0.83이 나오니까 비용이 훨씬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인정하거든요, 국토부도. 왜냐하면 거리가 2km가 더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늘어나면 본인도 인정을 하는데 근데 편익이 더 좋다. 교통량이 무려 6,000대가 증가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딱 걸려버린 겁니다. 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점부에 강남 송파구 시작하잖아요. 앵커님, 인청자 여러분. 자, 시점부는 강남하고 송파, 이 강남 3구가 다 생활권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인구가 165만입니다. 근데 KDI 보고서에서도 거기서 늘어난 교통량은 4,000대에 불과하다고 써져 있습니다. 165만 인구가 이용하는 도로인데 하루에. 근데 양평군 인구는 12만 명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36,000대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원안에 비해서 22%가.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에 교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하남에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생기거든요. 거기 영향권 배후 도시까지 해서 그 도로의 영향권에 있는 인구가 25만으로 추산이 됐는데 거기서 늘어나는 교통량은 1,000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근데 양평군민 12만인데 거기만 6,000대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국토부가 한 달 전에 원희룡 장관이랑 국토부가 원안에 비해서 김건희 로드안이 800대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2.5%. 본인들 자료에 원안에 대비해서 800대 더 늘어난다. 2.5%. 근데 갑자기 국감 앞두고 급조해서 자료를 내다 보니까 아니다. 22% 6,000대가 늘어난다고 발표를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반박을 못하고요. 원희룡 장관 이렇게 합니다. 앵커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막 허위, 괴담, 날파리 선동세력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갑자기 무슨 상관도 없는 이재명 나와 막 소리까지 지르던 분이 그것은 전문가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담당하신 분은 저기에 있고요. 저는 지금 허리가 아픕니다. 이 위원장님 제 편도 들어주세요. 막 완전히 너무나 바뀐 태도여가지고 사람들이 그것 자체가 화제가 됐습니다. 소리도 안 지르고 소리를 작게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작고 대답도 안 하고. 오죽하면 위원장이 아주 소리 좀 크게 하라고 그렇게 소리 얘기를 크게 하던데. 하시고 왜 마이크에서 떨어져서 하냐. 허리 아픕니다. 직접 대답 의원님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실무자들이 알죠. 저기 국장 있습니다. 저기 담당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이 이제 이게 엄청나게 봤는데요. 아니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일타 강사라고 자처하고 난리 피더니 이것도 모르면 비식값 배경도 모르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제 심상정 의원이나 야당 자료를 내라니까 그러면 교통량 6,000대가 늘어나고 비식값이 0.83이라고 했으면 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진걸 소장이 보시기에 원희룡 장관의 태도가 바뀐 게 맨 처음에는 혹시라도 정말로 그랬다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을 알면서 바뀐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아마 본인들이 이것을 주도를 했다 하더라도 또 그러니까 이제 설이 여러 설인데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지시했거나 청탁을 했다는 설도 있고 아니다 인수위 단계에서 김건희, 최은순 일가 쪽에 약간의 힌트를 받은 인수위 고위 간부들이 강상면 쪽에 땅이 엄청 있는데 그동안 개발이 안 돼서 큰 뭐 이득을 못 보고 있으니 같은 양평군이니까 7km 정도 내려보내는 거니까 뭐 큰 문제 없겠지 하고 용역사하고 짜고 있다는 설도 있고 한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처음에 온희룡 장관의 발언이 이랬습니다. 올해 6월 28일 날 강두구원하고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참모로 이게 알려지고 6월 29일 날 김두관을 물었을 때 앵커님 기억날 거예요. 아 이건 늘공들이 눈치 없이 한 것 같다고. 그래서 5공이 필요하다고. 정무적 공무원들이 그런 잘못된 판단을 설령 옳다 하더라도 오해를 받는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당연히 그때 김건희 노도안을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할 거로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둘 다 백지화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최근에는 아예 김건희 노도안 밀어붙이는데 저는 그때에 비해서 온희룡 장관 태도 완전히 바뀐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막 해서 방어를 했는데 여론이 더 악화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까지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막 날뛰듯이 거짓말하다가 걸리면 본인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나중에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잖아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바다별장님이 이런 글 주셨어요. 처갓집 고속도로 잘 진행 중입니까? 시아버지 산소에도 하나 놓아드려야지요. 서비스로 휴게소 하나 추가요. 이름은 줄리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글 주셨는데 이 휴게소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남한강 휴게소가 새로 신설이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민간 사업자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 해당 업체가 윤석열 테마주로 알려져 가지고 주가가 급등했다 그런 의혹이 있는데 먼저 국감장에서 이소영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보죠. 이 위즈코프라는 업체가 증권가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꼽혀서 주가 폭등했던 업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경제지들이 일제히 윤석열 테마주 위즈코프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는 거예요. 주식 추천해주는 유튜브들에서도 2021년에 일제히 이렇게 윤석열 테마주니까 단타로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 주가가 2021년 초에 1,000원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하고 우세 여론조사 발표되는 2021년 4월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고요. 국민의힘 입당하겠다라고 6월 2일에 말하고 나서 주가가 5,600원까지 5배가 치솟습니다. 대선 직전에 안철수 단일화 선언 당시에 주가가 12% 상승해요. 이 업체 이름 포털에서 검색하면 이런 내용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거 본부장님 모르셨어요? 최근까지 모르셨어요? 예, 저도 뭐 최근에 알았고요. 뭐 주식에 본부장님 229억 원 들인 휴게소를 사후에 민자 전환한 사례는 이 휴게소가 유일하고요. 이 휴게소는 윤석열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한 건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 휴게소 병산리에 있거든요. 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이렇게 예외가 많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 무슨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국에 고속도로가 한 210개 정도 있습니다. 휴게소가. 그중에 도공이 100% 예산을 드리는 게 184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공이 직영을 해도 되는데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맡기잖아요. 그럼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 도공이 100% 예산을 들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한테는 최초 5년, 길어봐야 10년만 운영을 맡깁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도공이 이번에 85% 220억이나 되는 예산을 다 들여서 다 지었는데 갑자기 그 강상면 김건희 로드 1km에 있는 휴게소 부지거든요.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지금 휴게소 짓고 있습니다. 예. 상하행성 공투휴게소인데 갑자기 나머지 15%인 40억을 내는 민자사업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민자사업자한테 15년 사업권을 줘버린 겁니다. 그러면 도공은 자기들이 돈 다 들여놓고 휴게소에서는 수익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도공이 여러 가지 적자가 있다는데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남겨가지고 직영하거나 위탁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40억 민자 투자 받고 본인들이 220억 투자한 이미 다 지어놓은 건물에 갑자기 40억 민간 투자해서 민자 사업자한테 15년 사업권을 맡기는 건데 전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윤석열 테마준 거예요. 그 사장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문제지만 이 휴게소도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지금 이제 저희 곧바로 이어서 박시동의 경제본색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은주님 이런 글 주셨어요. 양평고속도로가 그 사이 영평휴게소라는 새끼를 쳤습니다. 양평휴게소 문제도 다음 기회에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영평휴게소도 있어요?
남양평 휴게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새로 지금 의혹의 예. 핵심이 남양강 남양평 휴게소가 휴게소입니다. 그건가요? 남양평 IC 옆에.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예. 영평 휴게소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1탄은 이 정도 하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 건도 생겼는데 그것도 좀 취재가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볼구랑 빨래건조대님, 양평고속도로가 양평구속도로가 되겠네요. 이은주님, 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결국 양평 게이트가 돼서 이 정부의 치명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글 주셨는데, 예, 오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짚어보면서 잊지 말자 시리즈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님.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박시동의 경제본색 재미있게 보고 계시죠?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